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청송에 거주하는 42세 여성입니다. 아이 둘을 낳고 전업주부를 오랫동안 했지만 현재는 남편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사랑하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집안이 함께 오게 된다고 말씀하죠. 삶에서 우여곡절을 피할 순 없다고도 하지만 저는 결혼 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누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즐겨보는 드라마 채널에서는 시부모와의 갈등을 다룬 내용이 많은데 저는 이상하게도 시누이들이 시집 사는 나로 여겨졌고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커가기 전까지 시골에서 혼자 자랐는데 부모님과의 관계는 낯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곳은 그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액자 공장에서 작업 반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성숙하고 희생정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공장 회계 말단으로 입사하던 날 상사분이 공장 기내주면서 직원들을 소개시켜 주었거든요. 남편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상사분이 남편을 소개할 때 한마디로 말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상사는 저희 남편을 우리 공장의 홍반장으로 소개하면서 이분이 있어야 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임자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일을 시작한 후에도 남편은 항상 도와주고 있는데 아직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 나에게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주변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남편의 호감을 알게 되자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를 대놓고 밀어주는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의 고백으로 만나서 교제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깊은 사이가 됐어요.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만 셋이 있었지만 첫째와 둘째는 시집을 가서 아이들도 낳았고 막내 누나는 오래전부터 연인이 있는 것 같아요. 쌓인 한 해가 지난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하러 가서 시댁 식구를 처음 만난 날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누군가와 사귀다가 가족 소개를 받는 경우가 처음이었기에 적잖이 긴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켜봤어요. 청시지 챙기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친구랑 함께. 집에 인사를 갔는데 그날따라 눈이 퍽 내리는 게 아니겠죠. 시댁은 기와가 얹어진 옛날 한이었는데 대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 했어요. 먼저 시부모님이 저를 맞아주셨는데 두 분 다 어찌나 인상이 푸근하고 좋으신지 긴장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그날따라 신호 세 분이 모두 저를 보러 왔었는데 막이 남동생이 처음으로 애인을 데려왔다며 많이 들이깠어요. 부모님보다도 저에게 더 많이 질문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고 있다고 했더니 신호들은 결혼 준비나 자금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결혼할 때 누가 돈을 더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며 인사껏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투닥투닥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막둥이가 결혼하면 엄마와 아빠가 얼마씩 주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신혼집 보증금 때문에 약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가 많은 집은 불리하죠. 나는 결혼할 때 5천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언니는 8천만 원을 받았으니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막둥이가 다 내가 먼저인데요. 나는 결혼할 때 반드시 5천만 원 이상은 받을 거예요. 최소한 둘째 언니가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도 막둥이는 장할 때 아들 한 명이고 뭘 좀 해주실 거라 믿어요. 빈손으로 장가 보내면 아들이 뺏기는 어떤 세상이란 말이죠. 큰 언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지 여자가 결혼하기 더 어려워요. 막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더 챙겨야 할 존재일 때 왜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나요? 누가 너를 위해 덜 챙기라고 가르쳐줬어요? 얘는 어색해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너는 가보면 청순해 보였는데 셋째는 돈 얘기만 나오면 나이든 언니가 되어버리고 뭐든가. 자꾸 들추면서 언니가 참아주잖아요. 남편으로 아내 3명 중 가장 어린 셋째랑 어울리면서 나이차가 있는지 친해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세 자매가 모여서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는 걸 보니 좋더라고요. 형제가 없이 자란 제기가 참 인상 깊다고 생각되네요. 처음 인사하고 나서는 문제 없는데
손이 용감한 세 명이라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그들이 호랑이처럼 강하게 보여서 제가 토끼가 된 심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 후 1년이 지난 후 결혼 한 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예비 신랑이 전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자취방에서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결혼 관련 얘기인 것 같아 마중을 나갔더니 예비 신랑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표정으로 집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연애한 지 2년 동안 보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이 덜컥 뛰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술을 마셨나 했지만 보통 안 마셨다는데 왜 술 기운이 올라 영문 모를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잘못 보증을 한 것 같다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모든 것이 망할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런 게 갑자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보증을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할까요? 오빠는 언제 알았어요? 오늘 오전에 알았다고 하네요. 집에 빨간 딱지 붙어 있고 말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 결혼을 앞두고 계셔서 말도 못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을 그만둘까요? 어째서 오빠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와 우리 결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빚도 많이 있어서 아버지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빚을 갚아야 하고 신혼집에 가기가 힘든데 우리 집 주변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것 같으니 걱정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 것인지 생각해봐요. 그러니 이전에 결정을 바꿔보자고 하는 거죠. 아니라면 신혼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작에 집 때문에 헤어져야 했는데 내가 지나친 만남이었나 봐요. 결혼 치르겠다고 하자 오빠가 속상해할 거야. 이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되어버린 건 사람이 그다지 괜찮을 리가 없어. 소혜야, 연애와는 다르게 결혼은 현실이야.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상황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학벌이 좋고 돈이 있어도 하나도 낳을 게 없는 놈이 너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욕심일 수도 있어.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지도 늦지 않았어. 나는 학벌이 좋고 돈도 많지만 그런 건 사람을 판단하는 측면이 아니야. 어느 정도 일이 터졌으니까 이제 수습을 해야 해. 도망가려고 하면 어떡해. 결혼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해. 예정된 시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미 나쁠 수도 있겠는데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있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집안 온통 딱지가 붙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신랑이 눈물을 그렁거린 채로 이런 상황으로 아무래도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만 허락한다면 모든 걸 취소하고 파하는데 말과 얼굴이 따로인 남자를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알아놓으시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시댁 상황이 이 지경인데 신우 3명은 보증 잘못 선 시아버지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집이랑 부동산도 다 날아가서 자기들 유산도 못 받는다며 시댁을 뒤집어 엎고 연락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중에 급한 건 대출을 서 상했다고 하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결혼 취소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며 같이 빚을 갚으면 갚지 그 손 못 넣겠다고요. 말했더니 예비 신랑이 함께 장인과 장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더군요.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른들의 의견을 듣자고요. 바로 다음 날 예비 신랑과 저는 청송으로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친정에 찾아온 예비 신랑은 죄를 지은 죄인 마냥 무릎을 꿇고 친정 부모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랬죠. 아버님 결혼식 일주일 앞을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돼서 재산이 되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소에게 결혼 취소하자 했고요. 저런 사도 괜찮으시 충격이 크시고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 2분 다 먼저 넣으셨네요. 자네, 그나저나 소와 결혼 취소하자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왜 얼마나 쉽게 어떤 사람에게 손을 맡길 생각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 우리 집 가정이 이렇게 힘들 때 소에게 궁금했으면서 나는 제가 잘난 게 있다고 해서 시집와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께 면목도 없고 나는 소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지. 아버님, 소에게 힘을 싣지 않고
소를 우대해 주신다고 말씀이신가? 아, 그럼 돈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한다는 것이 타당한 이유일까? 결국 결혼을 취소하자는 말은 우리 딸은 어떻게 생각해? 서혜 씨,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겠지? 맥락 때문에 나 여기 있는 거야? 내 딸이 자랐어.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해. 아버지께서 평생 함께 해주시겠다고 믿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세요. 신랑이 자수해가지 않게 딸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아버지께서 달라 하시면서 우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 결혼을 허락했으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란 아버지의 말에 남은 딸이 펑펑 울어서 속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나도 같이 울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상황이 어려우신 것을 알지만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후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양쪽 가족 어르신들이 돈을 보태서 우리 신혼집을 아파트로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가게는 아깝게도 잔금만 남은 상태였고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신혼집을 돕지 못하는 저희 가족이 자신이 없었다는 말씀을 시아버님이 울먹이시는데 이에 우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시댁 상황을 듣고 우리에게 신혼집을 준비해 주실 의향을 표시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상인 빌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합의했고요. 그런데 정착 문제는 결혼 전날 밤의 분위기가 긴장되어서 우리 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찾아왔을 때 사실 아버지께서 자신의 보증서를 잘못 쓰셨기에 시댁이 급기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재산이 약간 있어서 우리가 결혼을 알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내인 신우가 자신의 애인과 급히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먼저 시집에 가야 한다며 남편에게 너는 나중에 장가 들어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애와 바로 만나러 떠났다가 오해가 해소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했으니 그때 바로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막내의 결혼을 취소하고 제가 먼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먼저 결혼하고 이제 너희가 알게 된 것처럼 현재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하는 것은 무리니까 우선 세 번째 자매, 남매가 가고 막내가 해야 한다. 막내야, 넌 한 푼도 없이 결혼하면 처가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당장 취소하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돈 때문에 양과 부모님들과도 그냥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어. 막내, 무슨 돈으로 결혼하려고 하냐? 다 돈도 없다면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을 뿐이야. 아니야, 너 설마 부모님이 신혼집 절반을 해준다는 게 사실이라고 믿지 마. 그렇다면 진행시킬 거야. 엄마가 너 결혼할 때 신혼집을 그래도 도와준다고 하신 거야? 엄마한테서 재산을 받는 건 내가 결혼할 때 받는 거야? 셋째 누나야. 아니야. 누나 말은 내가 엄마의 재산을 받고 결혼을 강행한다는 말이 아니야. 그런 생각은 없어. 부모님의 재산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 판을 모두 압류당한 상황에서 내가 그 돈을 받을 것 같아 막내 누나도 부모님께 돈을 받아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최대한 받아야지. 그러면 결혼은 땅 파서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처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결혼하는 거지. 나도 당연히 받아야 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어. 나는 어차피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는데 신호들은 예전에 우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신혼집을 준비해주기로 한 것을 생각한 모양이라고 해. 나는 시댁의 도움을 받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더니 신호들은 결혼을 해보지 않아 모르는 모양이지만 없는 물건이 생기면 고양이 손도 빌리고 싶어지는 법이라 해. 그렇다면 우리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몰라. 시작하자마자 친정이 경북의 한촌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댁의 재산을 한 분이 안타깝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 평화주의자였는데 신호들이 친정을 욕하니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오고 맞서 싸우게 되더군요. 제가 인간이라면 시부모님도 어렵고 남편도 힘든데 오히려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등 먹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막내 신호부터가 제게 결혼해서 시집살이로 좀 굴러봐야 정신 차리겠다고 해서 저를 들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물론 중간에서 남편이 신호들의 화를 내며 자기 색시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시부모님을 도와줄 생각이 없으면 그나마 남은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요. 결혼할 생각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원래 누나들에게는 항상 순한 남편이었는데 버럭 화를 내더니 그제야 신들도 짓기를 하더군요. 신호들은 돌아가기 전까지 저에게 상황이 이러한데도 결혼하면 앞으로 시집살이를 하라고 끝까지 경고하고 갔어요. 그럼 뭐래요? 결혼은 저랑 신랑이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결국 신들을 무시하고 결혼식을 강행했는데 신우셋은 결혼식에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자기들의 말을 무시했다고 토라졌나 봐요. 그렇게 한푼없이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신호들의 괴롭힘도 시작되었죠. 한 명도 아니고 3시간이나 되는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을 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도중에 간이 부족해서 어려울 때입니다. 그것도 정말 추운 날씨였죠. 시아버지나 남편이 없어서만 몹시 엄하게 대접하고 욕을 하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혼내기도 하고 당시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은 비 때문에 정리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가진 4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 전세금을 모았죠. 그러나 그 돈도 막내 동생이 시집 가는데 쓰라며 거짓말을 하고 반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과 나는 함께 돈을 모아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시게 했습니다. 게다가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며 미워하던 신부모님들을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빼가는 뻔뻔한 동생들은 남편과 나에게도 결혼 이후 돈을 좀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성화야. 그리고 어느 날에 신과 둘째 신가가 작정하고 총대를 맺은지 와서 아예 대놓고 막내 신우가 결혼 자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 세상에 2천만 원 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것은 오케이인가? 나도 2천만 원을 더 데려온 마음 같은데 그 돈은 없을 테니 현실적으로 2천 정도만 주면 되겠네. 형님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2천만 원을 내놔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 정도 돈은 없었어. 시침이 뗄래야 했는데 옳게 말하네.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빌라에 합쳐서 사고 부모님 집을 구하는데도 도와줬다면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건가? 그러니 누가 바보로 돈 좀 있다는 말을 믿겠니? 셋째 결혼할 때도 돈을 좀 부탁하겠다는 소리구나. 형님, 시부모님이 주신 돈은 제 남편과 모아둔 돈을 다 털어서 주신 것이에요. 저는 어제도 수당을 받기 위해 야근을 했었고요. 옳게도 어지간해요. 우리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면 그 정도는 도와주어야지. 사람이 눈치가 없으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이번 기회에 셋째를 도와주시면 우리한테는 점수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형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막 걱정되면 두 분이 각각 1,000만 원씩 도와주시던가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이런 상황이라니 어떻게 이해할까요? 누구는 안 도와주고 싶어하며 진짜 옳게는 많이 고민해봐야겠다. 앞뒤를 분별하지 않고 이런 짓거리를 하다니 형님, 저 야근을 했으니까? 자야 된다면 두 분 다 돌아가 주세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부모님 도움을 받고 결혼하지도 않았고 저는 돈을 벌기 바쁜데 그런 목돈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서 이 문제는 남편과 함께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니 저 혼자서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둘 다 우리 집에서 내보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첫째, 둘째 누나가 저를 찾아와서 막내 신우 결혼 자금 2천만 원을 제공해 달라고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남편은 뒷목을 잡으면서 시댁을 함께 갚아준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떻게 돌로 돈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누나들이 이제만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남편도 저도 뜻을 하나도 모릅니다. 신호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자. 결국 부부로서 막내 신호 결혼에 한 푼도 보지 않겠다고 고집했더니 새 신호들은 서로 이해 관계를 맞추기 위해 나를 무시하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이후 몇 달이 지난 후 일이 뒤바뀔 사건이 발생했어요. 결혼 이후 처음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었는데
무거운 일을 하던 새 신호들이 모두 찾아와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남자들은 밭에 가서 일했고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는 안방에 누워 계시니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사상에 올릴 전이나 음식을 하고 있으니 신호들이 고소한 냄새가 난다며 와서 해놓은 음식들을 계속 집어 먹었어요. 처음에는 무리는 몇십 번 마음으로 새기며 참았어요. 하지만 신우입이 셋이나 되고 음식한 것 같은데 티도 안 나자 화도 못 찾겠더라고요. 아니, 명절인데 다들 시댁에 안 가세요. 가서 일들 하셔야죠. 제가 한 음식들 그만 드시고요. 어머, 옳게 우리가 뭘 얼마나 먹는다고 그만 먹으래. 섭섭하게 시집와서 천명절인데 옳게 음식 솜씨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산적은 먹을 만한데 동태전은 영간이 시원찮다. 원재료가 별로인 거야 아니면? 올케가 간을 못 맞추는 거라는 게 이런 기분도 안 익혔다고 시집봤거든요. 형님 입맛이 독특한 게 분명한 거겠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관통이에요. 또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드시는 건데 간 따위가 중한가요? 올케는 이제 시집 본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버르장머니가 참 바르시네. 선희한테 꼬박꼬박 말됐구나. 다 하시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급 입맛인데 전만 붙이지 말고 더 맛있는 걸 좀 내와 봐야겠고 제사 음식 제가 담당하기로 해서요. 지금 바쁘거든요. 다른 음식 필요하시면 형님이 직접 해서 드세요. 얘들아, 들었니? 올케가 바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 좀 더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요, 언니. 이번에 우리가 팔 걸 치고 나가봐요. 시집와서 천명절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신호의 말대답 좀 해놓으니 이 집안의 유일한 만면형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이구나요. 신호가 시댁을 난장판으로 만들더라도 저렇게 보란듯이 일을 일부러 만들면서 5시간 이상도 기름 냄새를 맡아가며 음식을 만들었더니 속이 메스꺼서요. 신호 대신 후닥거리를 하자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고 그 자리에서 돌며 주저앉게 됐고 그때 마침 돌아온 남편이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는지 바로 들쳐서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임신부에게 스트레스나 강도 높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임신 초기에 태아에게 얼마나 치명타인지 알 수 없다며 안정을 취하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돌아온 저에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으냐고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남편에게 그간 신호들이 제기한 시집살이 말들을 다 털어놨고요. 형님들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에 대해 일일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도 어색하기도 하고 왠지 그러면 형님들한테 지는 것 같기도 해서 말 안 했어요. 아니, 그게 왜 지는 거야? 당연히 나에게 다 말해야지. 하여튼 누나들이 들켜야 된다니까 그랬어요. 어쩌면 사소한 건데요. 사람 속에서 뒤집어 놓는 일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더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단순히 그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까꿍이가 태어날 때까지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태교에 절대로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신호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었나 생각했다. 임신한 여자의 특권으로 나는 신호들을 보지 않고 면제권을 얻을 수 있었고 만약 연락이 온다거나 만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남편이 임신을 방패로 삼아 모든 걸 막아주었다. 그 결과 마음과 생활이 평화롭고 한 달도 안 돼서 건강이 모두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시댁이나 친정, 남편으로부터 받을 스트레스도 없고 내게는 세상 어디에서도 팔자가 좋은 여자라 생각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쉬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알아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어려웠던 것도 있었고 공장이 경영상 문제로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우리는 걱정을 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가 2달 후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공장이 경영 문제로 문을 닫았어요. 남편은 당시 32살밖에 안 되었지만 공장이 어렵더라도 월급으로 약 400만 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임신을 알고 나서 제가 일을 그만두었고
남편이 주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지만 심지어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했답니다. 취업을 위해 노력했던 중에 한 날 친정아빠가 연락을 해왔어요. 박서희와 함께 한번 정을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친정에 갔더니 아빠가 갑자기 우리 신랑에게 친정 부모님들이 하고 계신 버섯 농장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박서방, 너가 다니던 공장 문을 닫았단다 라고 하더라. 이참에 우리 버섯 농장을 배워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버섯 농장 일을 모르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 소회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자네가 딱이야라고요. 우선 농장 일을 배워보고 결정해도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공장에서 오래 일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했죠. 다른 회사에서 일하러 가기 전에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생각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공장 일과 농장 일은 처음에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다 보면 유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테니 한번 배워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면 아버님이 제 길을 이끌어 주시네요. 정말 사람은 겸손해야 다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가정은 고요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30년째 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 60대 초반이지만 농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늘 언젠가는 농장을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것을 고민하시는군요. 실은 아버지가 혼자 버섯 농장을 운영하기에는 힘들어서 남편에게 물려주라고 하신 거예요. 결혼 초창기부터 이야기는 나왔던 거였어요. 신호들이 난리를 쳐서 자기들 남동생이 저를 마구모독했는데 돈 없이 결혼했다고 무시했다는 타박을 했어요. 그런 말로 인해 저는 중립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에 남편의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정아버지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 새로 취직하도록 하여 버섯 농장을 운영해보라고 제안하셨어요. 가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 건지 심사숙고만 했고요. 그리고 남편은 친정 버섯 농장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새해에 농장을 물려받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 10년간 저는 첫째 관능에 사려지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고 남편은 그 사이 어엿한 농장주가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농장 일을 어색해했지만 공장 일을 5년 동안 해왔던 경험이 있어 농장 인부 아저씨들과 호형호재하며 제품 개발과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친정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아주 일머리가 빠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저희 버섯 농장의 주력 상품은 표고버섯이었지만 어느 순간 상황버섯, 노르, 궁둥이 버섯 등의 가치가 높은 특수버섯들도 재배하게 되었고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해외 거래처를 확보하여 호주, 대만, 일본, 중국, 미국 등 여러 국가로 수출하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들도 우리 사위를 좋아하셨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10년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요.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그 후 시어머니 역시 그를 따라 돌아가셨다. 시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저와 제 남편은 제 친정에 있는 시골로 영원히 귀농하고 농사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언니는 결국 막장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어째서 자신의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자기 남동생이 그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언니는 그저 비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우리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말했다. 결국 그들은 우리 부부와의 연락을 깔끔하게 끊어버렸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우리 부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조차 믿을 수 없었다. 신호들은 탐탁했다가 안 했던 남편은 오히려 신호들과 연이 끊겨 편하다고 좋아하는 정도였다. 그렇게 신하과 아예 연락이 끊긴 지 5년이 넘었을 때 나온 명인들이라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유명해진 공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려울 때는 연락조차 안 하는 주변인들이 조금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으면 잠시간 스쳐 지나간 인연들까지 연락이 온다고 해요. 신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제법 유명한 공영방송과 신문에서 우리 버섯 농장이 소개된 후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던가 봐요. 신들이 남편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내가 누나들에게 한 번도 연락 안 했느냐고 섭섭해하나 봤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지만 얼굴. 들어온 신호들은 가능한 일종의 이야기인 듯 했습니다. 남편도 그냥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고 어려울 때 부모, 형제, 남을 나라 하던 누나들께 그렇게 정이가 가거나 애틋하지도 않는다면서 그냥 오랜만에 연락이라는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달 뒤 버섯 농장 주소를 물어보니 막내 신우가 제일 먼저 청송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돈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이해력이 밝은 막내 신우는 버섯 농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희 친정이 촌구석이라 무시하다가 막상 와보니 자기 생각이랑 전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버섯 농장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모임으로 진짜 K의 부모님이 하던 농장이었습니다. 큰언니가 깡촌이라 하더니 뭘 모르고 했다는데요. 소리가 있었던 것 같더라. 저 산자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올케의 땅이었다네. 면적은 예전 그대로인데 의가 농장 대표가 되고 나서 건물은 증축했고 내가 뉴스를 보고 막둥이가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나라 최초의 신기술 개발이라고 주변에서 들었더라. 이 농장 버섯은 외국에서도 알아준다며. 그이가 외국 수출까지 경로를 척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성업이 잘 될 줄 몰랐네요. 너무 좋겠다. 잘 됐어. 남동생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했는지. 난 그간 입에 겨우 치하고 살았거든. 형님네 두 분 다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괜찮지 않으세요? 말도 마 다 거만하게 그러지 마라. 우리 부부 둘 다 월급이 좀 더러운 게 사실이야. 200만 원도 안 돼요. 최저 시급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업무량은 너무 많은데 봉급은 진짜 초라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둘이 벌어서 알뜰하게 살면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궁하니까 나이 40이 넘도록 아이도 안 낳고 그냥저냥 사는 거지 뭐. 집도 월세로 사고 말이에요. 이번에 상사에서 직원들에게 지역 특산품 할당을 받은 게 있는데 혹시 올케가 좀 사주면 안 될까요? 책자 보여줄까요? 알겠어요. 보여주세요. 막내 신호가 5년 만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 회사 특산품을 사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와 막내 신우가 저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일을 합니다. 마치고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뭔가 몇 년 만에 해후한 남매끼리 이런저런 얘기도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막내 신우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라고 늘 표독스럽고 한 성격하는 막내 신우가 그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 봤네요. 그리고 며칠 뒤 둘째 신하와 막내 신우가 같이 왔군요. 저희 집이 관광지도 아니고 무슨 구경이 났는지 신우들이 돌아가면서 올 모양이었어요. 둘째 신우도 막내 신우가 그랬던 것처럼 농장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신우들은 농장에 오자마자 남편부터 찾았는데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죠. 그날은 남편이 둘째와 셋째 신우가 농장에 온다는 걸 알고 아예 외근을 나갔다가 버렸거든요. 셋째 얘기를 듣고 긴장하였는데 진짜였네. 올케가 모은 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나가면서 우리한테 연락도 안 했어. 내 말이, 언니, 우리는 남자도 아니고 형제인데 섭섭해. 정말 형님,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안 모임이 없어지니까 더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형님들 얼굴은 좋아 보이세요. 퍽이나 내 얼굴 피곤한 거 안 보여? 4년 전에 우리 남편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해서 백수된 지 오래야? 50대 늙은 이를 누가 써주죠? 나도 그 때문에 마트에서 알바하다가 살아. 말이 안 돼. 그래도 언니는 애들을 대학까지 다 졸업시키고 자가 집과 차를 새로 받는 작은 아파트도 있지? 나는 꼴랑. 월세를 내면서 난 왕족인 A다 비교해봐야 해. 누가 돈을 모아놓은 거 이상하니까 투자해. 언니,
그 말이 금기어인 거 모르더라. 남이 사기 당한 거 왜 그러느냐. 누설하지 말고 진정하세요. 둘째, 서방님이 퇴사하셨는지 몰랐네요. 대기업 하청업체로 꽤 극관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이 중요해.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이 여기 동장에 취직할 수 없을까? 아니면 거래처 회사로. 제가 농장에 힘이 있는 거 알았니? 소관이지. 근데 그것조차 몰라도 지인을 통해 입사한 적은 없어요. 심지어 둘째 신우는 자신이 남편이 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남편은 남편의 형제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부이고 남편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둘째와 셋째 신우는 제발 자기 남동생과 만나게 해주기를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자기 형제들과 보고 싶지 않다고 제안을 거절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신우들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이 바빠서 얼굴도 못 보는 마음이라는 말로 우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에 일주일 뒤에 신우, 셋이 다 함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농장을 방문했어요. 뭐냐면 그런 것도 자기 남들 가운데서는 차세대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정도가 되니 나도 남편과 신들 사이에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남편은 신들을 만나기 싫어해 한다. 신들은 어떻게든 남편을 만나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그날에는 신들은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제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빌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마당에서 신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남편이 부담스러워 느꼈는지 집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 막둥이가 오랜만에 보는데 안 보는 동안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어떻게 촌 구석까지 왔는데 대단한 결심을 해서 뭔가 일이 있는지 우리 막둥이가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누나들이 와서 축하도 하고 얼굴도 봐야지. 나는 그 얼굴을 5년 넘게 보지 않았는데 각자 잘 살고 있으니 왜 새삼스럽게 왔어. 용건만 말하고 가요. 형제들끼리 서운하다. 너는 그동안 잘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나들은 그렇지 않았어. 특히 나는 내 매형이 사정이 어려워져서 선물로 유통업을 물려받아 서다가 3년 전에 다 떨어져서 현재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50대 늙은 사람이 힘들게 일하면 얼마나 쓰겠어. 우리 조카들은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앞으로 학비 걱정이야. 큰 언니, 그래도 어떻게 해. 우리 집 상황은 꽤 까다롭다. 또 내 그이는 회사를 잃고 백수라. 나도 지금은 마트에서 겨우 알바하고 있는데 누가 보아도 우리 상황이 더 힘들어.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참, 사람은 물에 빠지면 변할까 안 변할까? 살려놓으면 물에 향해 돌아가려 하는 사람. 자기만을 돌아봐 후련했어.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부모님 빗속에 앉았을 때 언니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난 몰라. 피할까 고민도 했고 연락도 끊고 부모님 장례식에 갔을 때 조의금을 나누자고 난리를 쳤지. 내가 어떻게 했길래 앞으로는 일 안 날 거란 말을 했지. 진짜로 상황을 바꾸려면 가족들이 속일 줄 아는 게 있거든. 돈 때문에 신들이 허락해주기도 하잖아. 하수연을 남편 앞에서 해? 남편은 자기가 알바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사라져야 다 해결됐다며 냉정하게 말할 거란다. 각자 기분 나쁘니까. 하지만 자기들이 울면서 말하면 결국은 누군가는 포기할지도 모르니까.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의 반응이 칼 같았다.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고 아무리 막둥하라고 해도 핏줄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남은 아니고 누나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다 모르겠고 예전에 누나들이 나에게 한 말은 기억난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막장까지 가고 인생 고달파진다. 도와달라는 말은 꺼내지 말라던 그 말, 지난 10년 동안 그 말을 기억했네. 씨 안 먹힐 헛소리하지 말고 앞으로 찾아오지 마. 신우들과 서방님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시뻘개져 심지어 둘째와 셋째 신우도 화딱지가 났는지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나오면 농장 어디라도 부숴버리겠다면?
남편은 씩씩하게 행동하며 그 상황을 프리센하지만 프리센을 바로 보고 신변 피해를 위해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남편은 결코 깊게 신경 쓰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며 어느 날 갑자기 외제차를 새로 구입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돈을 벌었으니 이제 취향이 바뀌었나 생각했다. 또한 그 차는 외국의 비싼 브랜드였기에 놀랐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을 선물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도와줄 게 없다며 이 차가 장인을 노리는 장모님이 타실 차니 좋은 차를 샀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장인이 10년도 더 된 차를 운전하며 안전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는 진정한 은인이신 분이다.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고 싶어 하고 계실 때 건강하게 사시고 계시는 부모님 두 분께 은혜를 갚으며 행복한 일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두 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효도하려 해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당신에게도 감사하고 평생 빚을 갚으며 사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신혼 한 번 살을 다녀주신 적이 없는 남편이 그러한 말을 하자 코끝이 찡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이 냉정하게 관계를 끊었고 그 이후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누나들을 찾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우님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징징거리며 시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챙겨주셔서 저희가 전혀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생기지 않더라도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고 괴롭힌 것도 생각나서 더는 볼 욕이 없었지만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형제라고 거리던 한때 남편이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안 좋았네요. 살아가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 중 하나는 가족에게 막말을 하고 원망을 쌓는 일이라고 말하지요. 사람의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나요? 어떻게 될지 한계를 모르는데 섣부르게 마음을 내어 말하면 업을 지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남편에게 막말을 한 신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다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나이를 먹고 있는데 처지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철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눈이 안 해도 그 철부지 세트를 손으로 신으로 둔 거였고요. 여러분,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가족에게 내 위주의 말이나 행동을 강요하며 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어떨까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이 내게 해주는 품과 이해에 대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해 주세요. 고맙다고 할 때론 미안하다는 말도 그리고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거니까요. 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